잠깐만요. 혹시 댁에 앨범 하나 꺼내 보시겠습니까? 1998년 즈음 찍힌 사진 중에 돌반지가 사라진 아기 사진이나 결혼반지가 없는 텅 빈 손가락이 찍힌 사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나시죠?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아이들 미래가 없어진다고 해서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를 죄다 꺼내서 동사무소로 방송국으로 달려갔던 그 뜨거웠던 겨울을요.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한국인은 대단하다, 애국심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BBC, CNN이 앞다퉈 보도했죠. 우리는 그걸 금 모으기 운동의 신화라고 부르며 뿌듯해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렸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아름다운 희생이 사실은 거대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저질러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동원된 호구였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좀 아픕니다. 아니, 많이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의 진짜 주범은 누구였는지, 우리 어머니의 금비녀와 내 돌반지는 실제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금으로 목숨을 건진 기업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내일 다시 제2의 IMF가 터진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금은방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997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에게 심어준 프레임부터 박살내야 합니다. 97년 위기가 터지자마자 뉴스에서는 뭐라고 떠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국민들의 과소비가 문제다. 해외여행 가서 샴페인 터트리더니 꼴 좋다. 수입산 사치품 쓰다가 외화가 바닥났다. 마치 흥청망청 돈을 쓴 국민들 때문에 나라 곳간이 비어버린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아껴 쓰지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됐구나. 그래서 장롱 속 금을 꺼내 들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줄을 섰던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가계의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가계 저축률은 20%를 넘나들었습니다. 알뜰살뜰 아껴서 은행에 예금하고 그 돈으로 집 사고 아이들 키우던 정말 건전하고 성실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과소비요?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였을 뿐 대다수 서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업, 그것도 재벌이었습니다. 당시 대기업들의 경영 실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내 돈 100원이 있으면 은행에서 400원, 500원을 빌려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500%를 넘는 기업이 수두룩했습니다.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대우그룹. 빚내서 덩치 키우는 문어발식 확장에 미쳐 있었습니다. 대마불사, 즉 큰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으로 수익성은 따지지도 않고 남의 돈인 해외 단기 외채를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쳤고 외국 은행들이 야, 너네 돈 갚아라고 독촉하자 갚을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난 겁니다. 즉 IMF 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 부도가 아니라 기업 연쇄 부도이자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관료들은 자신들의 관리 감독 실패와 기업들의 방만, 경영을 숨기기 위해 그 책임을 순진한 국민들에게 떠넘긴 겁니다. 너희가 과소비해서 그래. 이 한마디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금을 모았습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은 그 금 무려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그 어마어마한 금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요? 여기서 또 한 번 복장이 터집니다. 우리는 그 금이 한국은행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나라의 든든한 보증수표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헐값 매각이었습니다. 당시 급하게 달러가 필요했던 정부와 기업들은 국민들이 모아준 금을 재련해서 해외에 내다 팔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금 시장에 갑자기 한국발 금괴가 수백 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공급이 폭발하니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국제금 시세보다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안 주면 우리 죽어라며 금매물로 던진 겁니다. 해외 투기 자본들 입장에서는 땡큐 코리아였죠. 한국 국민들의 피땀 어린 금을 싼값에 주워 담았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합 상사들이 수수료를 챙기고 실적 잔치를 벌였다는 의혹과 사실들입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의 수출 창구가 되었던 기업들은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환차익이나 수수료 이익을 챙겼습니다. 기업이 싼 똥을 치우라고 국민들이 금을 줬더니 그 금을 치우면서도 돈을 번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장사꾼들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은 당시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똑같았죠. 결국 그 22억 달러는 빚잔치 하는 데 쓰였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급한 불은 껐고 국가 신용도가 올라가는데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민의 사유 재산을 털어서 대기업의 부채를 갚아준 공적 자금 투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국민의 도움으로 혹은 희생으로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국민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천만에요. IMF 이후 살아남은 재벌들은 완전히 다른 생물로 진화했습니다. 바로 주주 자본주의라는 명분 아래 철저하게 이익 중심, 주주 중심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주주가 누구냐? IMF 때 헐값이 된 한국 우량 기업의 주식을 줍줍한 외국인 투자자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나듭니다. 기업들은 이제 돈을 벌면 공장을 짓고 직원을 뽑는 데 쓰기보다는 곳간의 사내 유보금으로 현금을 쌓아두거나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는데 더 열을 올립니다. IMF 때 부채가 많으면 망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에 투자를 줄이고 현금만 쥐고 있는 겁쟁이 공룡이 된 겁니다. 고용은 어떤가요? IMF 이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대건설 다니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가족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기업들은 유연한 고용이 필요하다며 정리해고를 합법화했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습니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살려준 그 회사들이 이제는 우리 아들, 딸들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40대 가장들을 명예퇴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우리 능력이야라며 성과급 잔치를 하고 배당금을 챙겨가지만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국가 경제가 위험하다며 국민 세금인 공적 자금이나 국민의 희생으로 금 모으기를 요구합니다. 97년에 우리는 그 논리에 속아서 금을 내놓았고 그 결과 기업은 살았지만 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빈부격차는 벌어졌고 중산층은 붕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내일 다시 경제 위기가 닥쳐서 제2의 IMF가 온다면 그리고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금과 달러를 모아주세요. 라고 호소한다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1997년의 그 긴 줄은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공항에 줄을 설 겁니다. 달러를 싸들고 이민을 가거나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려는 행렬이 이어질 겁니다. 왜냐고요? 첫째,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내가 낸 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나만 희생하면 호구된다는 뼈아픈 교훈이 우리 DNA에 각인되었습니다. 국가는 나를 지켜주지 않고 기업은 나를 이용만 한다는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의 붕괴입니다. 97년에는 우리나라, 우리 회사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철저한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 알바야. 나 잘리면 끝인데. 나라가 망하면 나는 미국 주식 사서 살면 돼. 이런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적 계약이 깨진 거죠. 셋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때는 다 같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도 울고 직원도 울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기가 온다면? 부자들은 이미 달러 자산으로 옮겨 타서 환율 오를 때 떼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서민들만 죽어나는 구조가 뻔히 보이는데 누가 금을 내놓겠습니까? 슬픈 이야기지만 금 모으기 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순수한 애국심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니까요. 지금 한국 경제가 다시 위태롭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위기가 터진다면 그건 1997년처럼 기업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네 가정의 위기, 즉 가계부채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97년 기업이 싼 똥을 치우기 위해 국민이 나섰는데 지금 국민이 빚더미에 앉아 힘들어할 때 과연 기업들이 나서서 우리가 번 돈으로 국민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대기업들이 곳간을 열어서 서민들을 구해줄까요? 기대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97년의 금반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거친 경제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제는 장롱을 열어보진 마십시오. 없어진 금반지 생각하면 속만 쓰립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보며 다짐하십시오. 다시는 속지 않겠다. 내 가족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 그 냉철한 다짐만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금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는 건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졌고 더 강해졌습니다. 1997년에 순진했던 우리가 아니라 2026년에 현명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공부하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반대쪽의 말도 들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분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